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바둑을 둘 때 한 발 떨어진 거리에서 구경하던 훈수꾼이 묘수를 짚어낼 때가 종종 있죠. 구경꾼의 눈에 기막힌 수가 보이는 건 승패에 대한 부담 없이 한 발 떨어져서 바둑판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복잡한 일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입니다.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 건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저는 직장 상사의 소개로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우리는 첫 만남부터 이야기가 잘 통했습니다. 서로 딩크족이라는 점과 독서를 좋아하는 점, 심지어 좋아하는 작가도 같았죠.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자연스럽게 결혼을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육아하는 동료들보다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직장에서 인정받는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부의 급여는 각자 알아서 관리했고 식비와 공과금, 주거비 등의 공동 비용은 매달 100만 원씩 공용 통장에 넣어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남편의 사이가 틀어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좋아하는 소설가가 노벨 문학상에 당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그 작가한테 아기가 없어서 세상 보는 눈이 협소한 것 같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더니 우리도 남들이 하는 건 해봐야 하지 않겠냐면서 아이를 갖자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합의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 일로 얼마나 많이 다퉜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뜻을 꺾지 않았고 결국 저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혼 협의가 되지 않아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과정에서 남편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생긴 3억 원의 대출 채무가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대출 채무에 대해서 저는 몰랐다는 겁니다. 제가 동의하지 않은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딩크족이었던 부부였는데 남편의 마음이 변해서 결국 이혼 소송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혼하고 약속했는데 결혼 생활 도중에 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변하는 경우 흔한가요? 네, 보통 결혼을 할 때 물 한 방울 손에 묻히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결혼하시지만 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듯이 네. 함께 살다 보면 가치관이 변하는 경우가 너무 흔하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혼까지 오시게 됐는데 문제는 재산분할 때문에 갈등을 겪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재산분할이라고 하면 이혼할 때 부부의 재산을 각자 반으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법에서는 어떤 것들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하나요? 네, 민법 제839조의 이 제2항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 분할을 하도록 하고 있고 재산 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네. 네, 민법 제830조 제1항 및 제831조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 재산으로 하고 이를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대법원은 부부가 소유하는 재산 중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의 협력 없이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 재산이라고 칭하고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소유는 부부 중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실질적 공유재산이나 명백 피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인 공유재산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혼인 중에 형성된 이제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원칙적으로 이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긴 하고요. 혼인 전부터 가졌던 재산이나 아니면 혼인 중 뭐 집안에서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이제 재산이 특유 재산이어서 원칙적으로는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하지만 이제 특유 재산도 요즘은 이제 분할을 많이 해주는 추세이긴 한데요. 그럼 이런 재산 이외에 이제 채무도 나눠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채무는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네, 우리 대법원은 채무의 경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 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다만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채무, 이제 빚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정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긴 빚은 이제 분할 대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이 안 된다는 거네요. 네, 이런 경우에는 채무는 이를 직접 분할하여 인수시키는 게 어려우므로 통상 분할 대상인 적극재산의 가액에서 채무 상당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청산을 하게 됩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부동산을 담보로 한 상대방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채무 인수를 명하는 재산분할도 허용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채무 같은 경우는 5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대출 채무가 2억이 있다. 그러면은 5억에서 2억을 제외한 3억을 이제 분할하는 걸로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담보 채무도 같이 이제 변제하는 걸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만약에 부부 쌍방의 이런 채무가 적극 재산, 플러스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뭐 말하자면 아파트는 5억인데 채무가 7억이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법원은 과거에 그런 경우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2013년 전원합의텔 판결을 통해서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할 결과가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의 관계, 물적담보 등의 일체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을 정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아파트 가액이 5억인데 뭐 빚이 7억인 경우 예전에는 이제 대법원이 이런 경우에는 분할할 게 없으니까 이제 빚만 분할하는 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채무 분할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근데 하지만 이렇게 채무를 분할하는 경우 이제 빚이 더 많은 경우에도 언제나 재산 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거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채무 초과의 경우 재산 분할에 의해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 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 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경우와 같은 경우 채무 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 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 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야 하고 적극 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 형성의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해서 당연히 분할 기속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빚이라고 하는 거, 채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빚을 내준 채권자들하고의 관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신용을 보고 이제 돈을 빌려준 건데 갑자기 제3자랑 이 빚을 나눠서 갚으라라고 하면은 또 문제가 생기니까 좀 문제가 되는 거긴 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마이너스 상태의 경우에도 재산 분할로 이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제 언급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결국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가 일상 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가 아니라면 분할 대상 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 부부 일방이 혼인 기간 도중 부부 공동 생활비나 뭐 이분들은 양육은 하진 않았지만 양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빚을 진 경우나 배우자와 함께 생활할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 전세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대상 재산이 됩니다. 그렇죠. 네, 사연자분의 경우 부부 공동 생활비는 각자 같은 비율로 부담하였고 서로의 급여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관리하지 않고 각자 관리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 생활비에 비해서 남편이 빌린 빚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 빚 전체를 부부 공동 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로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배우자,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부부 공동 생활비를 부담하느라 3억 원의 채무가 발생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를 이제 사연자분 입장에서 방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런 경우라면 아마 부부 공동 통장을 확보하고 계실 것이라서 부부 공동 통장의 내역상 사연자분이 생활비 중 절반을 부담한 계좌 내역이나 보험료, 월세 등의 부부 공동 생활비가 매월 200만 원 정도만 지출된 내역을 계좌이체 내역이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 같은 것을 제출하고 남편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조회를 신청하셔서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신 다음 3억 원을 대출받은 시기에 어느 계좌로 입금을 받아서 어떤 명목으로 소비하였는지를 밝혀서 위 3억 원이 부부 공동생활비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이혼할 경우에 재산 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고요. 투기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은 아닙니다. 이제 부부 사이의 채무 같은 경우는 보통 개인의 책임이지만 가정 공동 생활을 형성하기 위해서 사용이 됐거나 공동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생긴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부부의 채무가 재산 분할보다 많아도 법원은 상황을 보고 재산 분할 청구를 이제 받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언급해 드렸는데요. 채무 초과의 경우도 재산 분할 청구가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여러 상황을 보고 어떻게 나눌지 결정해야 한다는 부분 안내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